제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독소를 입으로 먹어서 독이 쌓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독이라는 걸 알고 먹는 경우는 없죠. 음식인 줄 알고 몸에 좋은 줄 알고 또는 뭐 크게 해롭지 않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인체 내에서 내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해독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배출의 주기가 해독의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겁니다. 밤에 일어나서도 소변 또 대변을 다 배설을 하고 나서 다음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배출의 주기에 또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건데요.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토파지는 뭐냐? 자동으로 파지, 먹는다, 식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토파지는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굉장히 중요한 인체의 생명작용입니다. 우리 인체는요, 이 세포가 절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릅니다. 1시간 뒤의 몸은 또 1시간 전과 또 다른 몸이에요. 왜냐? 세포가 계속 재생이 되고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낡은 세포들, 노화세포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인체가 건강할 때는 노화세포, 낡은 세포들이 잘 없어지지만 몸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뭔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 노화세포 또 고장난 세포들이 제대로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노화세포들과 또 문제가 있는 세포들, 그 중에 또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잖아요. 이런 세포들이 잘 없어지는 시간대가 바로 이 배출의 주기입니다. 특히 또 여러분 간헐적 단식, 금식 이런 뭔가를 좀 식사를 중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음식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 인체가 활동하는 것이 나쁜 세포들을 없애는 거예요. 노화세포의 경우에도 몸에 계속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에 이 노화세포에서 염증물질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염증물질이 계속 나오면 당연히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염증 또 암세포들을 더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화세포와 암세포 또 좀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을 해결하는 작용, 이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이런 정화작용을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인체는 내가 알아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독소도 없앨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장치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거나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질병과 또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증상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지 작용, 내 몸이 이 배출의 주기 또는 단식하는 이 기간대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고 또 건강한 세포들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도 잘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뭔가 잘 먹고 있는데도 피부가 계속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계속 늘어난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이 호르몬이 좀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잘 나고 좀 우울과 불안을 좀 자주 느낀다. 역시 이 호르몬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늘 피곤하고 아무리 피로를 풀려고 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린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면역력과도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약 26,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반응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잘 될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연구하는 분들도 밤에 이 호르몬 분비가 잘 될 때 암세포 처리와 건강한 세포 재생에 영향이 있는 것을 계속 밝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면역력을 신경 쓰신 분들은 반드시 밤에 숙면하는 습관,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 위가 약한 분들이 평생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진 케이스도 있고요. 또 위에 뭔가 담적 같은 뭔가 부담스러운 무거운 묵직한 느낌, 이런 것들이 해결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인체는 아주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성분을 가지고 또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몸은 계속 세포 재생을 합니다. 특히 가장 세포 재생이 빠르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위점막입니다. 자, 위에 상피세포는 무려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5일 동안 고정적으로 적당한 혈당을 유지해주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이 되고요. 5일 동안 계속 고혈당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고혈당 또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가는 길이 또 굉장히 가속화가 붙습니다. 따라서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세포 재생이 잘 될까? 건강한 세포가 재생이 될까? 이것이 또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 세포 분열에 정말 중요한 영양 성분 중 하나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넷 체니 박사팀이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약 65명의 위궤양 환자들에게 꾸준히 양배추즙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3주 후에 63명의 사람들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배추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또 드시잖아요. 뭐 양배추즙으로도 드시고 찜으로도 드시고 뭐 이렇게 판으로도 드시고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성분 안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과 함께 비타민 U라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사실 비타민 U는 없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U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명인데요. 위궤양을 뜻하는 얼서의 U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U라는 성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MMSC라고 해서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비타민 U라고 알고 계셔도 되는데, 바로 이 성분이 위점막 상피 재생과 성장 그리고 복구에 굉장히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십자화과 채소 똑같이 굉장히 위점막 상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에는. 이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을 전구체 삼아가지고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는데요. 세포가 빠르게 성장, 분열한다 그랬잖아요. 세포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전구체 형태로 노란색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박에도 노란 단호박 있죠? 호박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노란색 과일, 바나나, 망고, 살구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스파라거스나 샐러리, 해조류에는 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가공식품 전혀 없죠. 네. 자연에 난 음식,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양배추, 케일, 샐러리 이런, 또 바나나 굉장히 흔한 과일이잖아요. 이런 음식들 속에 이 위점막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즐겨 드신다라면 위 건강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면역 주스로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는 게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위가 불편한 분들, 또 신거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처방하는 면역 주스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두유, 아몬드예요. 네, 바나나, 두유, 아몬드를 갈아가지고 물을 살짝 넣어서, 더 맛있게 하려면 죽염 같은 미네랄 소금도 살짝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여기에는 신맛이 없기 때문에 위점막이 좀 손상된 분들은 통증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고요. 또 아몬드에도 비타민 E나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있어서 염증에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유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단백질이 많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일을 보통 추천을 드리지만 사과는 신맛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면역 주스, 바나나, 두유, 아몬드를 활용한 주스를 드시면 빠르면 2주, 한 달 정도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위염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10년, 20년 오래 앓고 계셨던 분들도 3달 정도 안에 위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 이 현미 채식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친 곡식들의 이 거친 단면 식이섬유들이 소화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뭐 현미 채식 다 좋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화가 편한 또 혈당에도 문제가 없는 제가 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가 좀 약한 분들에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완전 소화 쌀밥이라고 말씀드리는 볶은 곡식 식사입니다. 다양한 곡식들을 밥을 한 다음에 열로 이 곡식의 겉면을 살짝 익히고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리얼처럼 아주 고소하고 또 영양가도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소화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현미 잡곡도 위가 약한 분들은 이걸 굉장히 소화시키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위가 약한 분들도 이 볶은 곡식을 물에 살짝 불려서 30번, 40번 입에서 꼭꼭 씹으면 10번증도 없고요. 굉장히 소화가 편합니다. 특히 이제 당이 있는 분들도 혈당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여러 마트나 여러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볶은 곡식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곡식의 겉면이 살짝 익히고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 탄소 구멍이 독소를 흡착시켜 줍니다. 마치 숟가루 효과인데요. 우리 예전에 뭐 숯을 장독에 넣으면 그 음식이 변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숯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독소를 흡착시키는 숟가루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의 식사법, 위가 약한 분들, 혈당 문제 있는 분들, 소화가 너무 어려운 분들, 또 암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일반 현미 잡곡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는 밥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면 내 소화기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거의 절반이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 수치인데요. 무려 51%가 이 당뇨 전 단계를 포함한 당뇨 인구예요. 당뇨 전 단계는 언제든지 방치하면 당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동안 빵을 너무 좋아하고 과자도 너무 좋아해서 이 탄수화물 중독증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뱃살이 빨리 찌는 거, 그리고 고지혈증, 지방간,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저혈당과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현미가 아닌 흰쌀밥, 통밀이 아닌 일반 밀,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에서 이 분해 속도가 워낙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고혈당이 됩니다. 자, 인체는 지나치게 고혈당이 돼도 저혈당이 돼도 좋지 않아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혈당을 지켜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공한 쌀과 밀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몸에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빠르게 분비를 하게 합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입니다. 당을 필요한 곳에 뇌에도 신경세포에도 근육에도 곳곳에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고혈당이 되면 혈당을 또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오면서 또 혈당을 훅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조건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는 좋지 않아요. 인체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혈당은 빠르게 저혈당을 또 혈당을 툭 떨어뜨리면서 자, 이 당분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필요한 곳에 천천히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간으로 빨리 보냅니다. 간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지방으로 서서히 바뀌어 버립니다. 필요할 때 원래 간에서는 다시 포도당으로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필요할 때라는 것은 탄수화물 먹지 않을 때 끄집어내겠죠. 그런데 매일 자주 흰쌀밥, 빵, 과자, 케이크, 도너츠, 라면, 국수, 우동 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먹다 보면 간에서는 계속 이 당분이 쌓여서 이제 지방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혈중에도 이 당분이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으로 바뀐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일단 쌓아놓기가 쉬운 것이 또 피하지방이죠. 뱃살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 식사를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면 이제 몸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상당한 또 불편을 느끼게 돼요. 인슐린이 나오지만 당을 알아보지 못하고 운반시키지 못하는 인슐린의 저항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자, 이게 또 계속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슐린을 만드는 곳,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인데요. 이 췌장이 지치게 돼요. 자,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췌장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수시로 단 거 먹고 정제 탄수화물 계속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을 결국 만들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을 운반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당이 운반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기전이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고지혈증, 지방간, 그다음에 저혈당, 당뇨병 모두 다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는 이제 혈관 자체가 고혈당으로 늘 가득 차 있어서, 당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세혈관까지 영양소를 보내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미세한 모세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또 세포 괴사가 일어나고, 또 눈도 미세한 이 모세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망막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혈관 질환으로 2차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죠. 또 최근은 인슐린 저항성과 치매, 알츠하이머도 연결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온몸에 아주 큰 질병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은 초기에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췌장에 과부하를 주기 전까지, 특히 만약에 지금 내가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단계 땡기는 분들 계시죠? 사탕, 초콜릿 좀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당 충전해야 돼 하면서 이제 아주 달달한 커피 같은 거나 달달한 빵이나 음료수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전 단계이거든요. 인체는 적당한 혈당이 원래 늘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혈당도 겪어보고 당 떨어졌어, 허기진 거 이런 거 겪어봤는데, 안전하게 이제 안전한 식사를 한 뒤에는 혈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한 끼 두 끼를 굶어도 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당 떨어졌다, 어지럽다를 느끼는 분들은 빠르게 당뇨 전 단계로 지금 갈 수 있는 신호구나, 또는 당뇨 전 단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탄수화물 중독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단 것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본능이거든요. 단 거는 원래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것, 당분을 우리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과당, 자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한국인들은 주식이 쌀밥 문화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섭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에너지원, 바로 당분과 지방입니다. 이 에너지원은 어떤 형태로 먹든 가공된 형태나 또는 효소가 파괴된 형태가 아닌 자연의 형태로 먹으면 충분히 인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쌀밥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쌀밥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당분이 있고 아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한 20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 정도, 사과 작은 거 하나 정도, 이런 걸 일단 드시면 과일의 수분, 과일의 당분이 절대 혈당 상승을 빠르게 일으키지 않아요. 과일은 당분이라서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라고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요. 자연의 산물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로움을 끼치지 않습니다. 수분이 거의 90% 정도거든요. 나머지 10% 정도가 당분이고요. 많아봤자 포도 정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일은 15% 당분인데, 여러분 쌀밥은 다 포도당이에요. 씹으면 다 포도당, 100%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수분 약간 있고, 그래서 혈당 상승을 빠르게 하는 것은 바로 흰 쌀밥이 가장 위험한 거죠. 흰 쌀밥이 당주수가 한 75 정도로 훨씬 높고요. 사과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도도 4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미, 고구마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과일을
식사 전에 하나 드시면 이제 수분과 이 적절한 이 당분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쌀밥을 이후에 식사를 할 때 혈당 상승이 좀 느리게 되면서 이미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밥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향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빵을 너무 먹고 싶다. 저도 빵 중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이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억지로 끊기 너무 어렵잖아요. 빵을 먹기 전에 과일을 하나 먹고 먹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빵을 드시면 사실 의외로 빵이 예전처럼 그렇게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빵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맛에 길들여진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서서히 과일을 먹고 빵을 먹다 보면 내가 빵을 왜 먹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빵의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이 이미 과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은 달콤한 맛, 신맛 이게 이제 위주이고 고소한 맛은 다른 데서 또 충족하시면 돼요. 바로 견과류에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당분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과일을 드시고 견과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빵을 드셔보세요. 훨씬 빵의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시면 이제 빵이 더 이상 중독적으로는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빵을 끊어갈 수 있게 돼요. 저도 지금은 빵을 봐도 예전처럼 그렇게 욕구가 없어요. 아예 안 먹기보다는 뭐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하면 조금씩 먹지만 예전처럼 막 중독적으로 먹는 현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그냥 특이한 빵, 그냥 소량 먹고 마는데 바로 과일에 충분한 당분, 그리고 식이섬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고소한 맛, 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 채워지고 나면 정제 탄수화물 또는 흰쌀밥, 또 빵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분들은 당뇨로 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또 끊기 어렵다라면 과일과 또 견과류의 힘을 의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자체는 무려 9대 영양소가 담겨있는 굉장히 완벽한 음식입니다. 과일이 이제 씨앗부터 시작해서 나무에서 달려서 그 열매로 맺히는 가장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자, 그럼 이 열매 안에는 절대 그냥 뭐 잎사귀 정도, 채소 정도의 그런 영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 3대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수십 가지가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이제 6대 영양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뭐 90%니까 수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바로 식물 영양소와 효소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와 효소는 현대의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많은 암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제약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도록 또는 전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다양한 영어 이름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식물 영양소가 지금까지 사실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 과일과 채소가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재생이 되고 실험실에서 결코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물 영양소는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식물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효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효소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죠. 인체는 이 효소가 있어야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혈액순환을 할 수 있고 우리 온몸의 오정육부가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대사효소라고 하죠. 자, 이렇게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수분, 식물 영양소, 효소, 이렇게 9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9대 영양소는 9가지가 아니라 큰 분류로 9대이기 때문에 저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영양소가 이 과일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9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빵, 고기, 우유 이런 음식에는 9대 영양소가 없어요. 한두 종류밖에 없죠. 탄수화물 종류, 단백질 종류, 지방 종류,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저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출의 주기에 제가 이 과일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침에 필요한 영양이 되면서도 또 배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고기 반찬 생선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은 뒤에 또 과일에 이 영양이 또 들어온다.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영양의 음식인데, 특히 과일의 당분과 식사 중에 먹었던 나물, 채소 이런 식이섬유가 만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쌀밥을 먹었기 때문에 당분도 충분해요. 그런데 과일에 당분이 또 들어와요. 또 식이섬유가 만나요. 또 수분과 섞입니다. 자, 섞이는 건 좋지 않아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좋다 그랬죠. 또 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 과일을 먹었는데 뭔가 좀 가스가 찬다, 속이 불편하다,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다, 이런 분들 특징이 바로 식후 과일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일은 절대 식후에 드시는 디저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식사로 완벽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아침에 식사로 드시는 방법,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또 한 번 더 드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가장 최고로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좋은 컨디션의 식사법으로 하루에 2끼 과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끼는 한국인이니까 한식 먹고 싶잖아요. 저도 쌀밥 좋아하기 때문에 한 끼 정도 한식 드시는 것, 이거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어떤 염증이나 질병이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닌 식사로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내가 너무 빵이나 간식이 먹고 싶다 할 때 먼저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또 나는 너무 한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 한식을 드실 때 전에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왜 30분 전이냐면요,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면 소화가 됩니다. 물론 이 과일 속에 흡수한 영양소가 혈액에 당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30분 뒤에 완전히 허기진 상태로 또 바뀌진 않아요. 다만 90%가 수분이라서 씹으면 바로 이 수분으로 흡수가 되고 또 식이섬유 정도 살짝 쌓이겠지만 크게 방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고 그 후에 일반 한식 식사를 하시면 쌀밥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과일의 9대 영양소를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한식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제가 이 효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인체는 약 13,000가지의 효소의 작용으로 모든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혈액순환 나도 모르게 계속 피가 돌고 있죠. 이 동맥에도 무려 98종류의 이 효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몸속까지 세포의 기능조차 과학이 다 완벽하게 분석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효소의 작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소의 작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효소는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효소의 작용 속도가 펨토초 단위라고 했죠. 이 펨토 과학은 노벨상을 받은 분야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요, 이런 광합성을 한다든지 우리 몸이 포도당을 분해한다든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속도가 무려 1000조분의 1에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쌀밥을 잘 해가지고 도마 위에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려한 칼질로 엄청 쪼개요. 쪼개면 포도당이 될까요? 쪼개질 뿐 절대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는 속도, 100만 년이 걸릴 속도를 하나의 아밀라제, 이 소화효소가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몸은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소화효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서 영양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에 작용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약 60%예요. 그러니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소화 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계속 알아서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뇌도 굉장히 빠르게 수만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죠. 이런 모든 대사에 관련한 이 효소가 바로 대사효소입니다. 대사효소는 아직 그 기능을 다 밝히지 못했어요. 대사작용에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백혈구만 해도 면역작용을
작용을 하잖아요. 9가지 이상의 이 효소들이 백혈구의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다. 아주 밝혀낸 정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쨌든 이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사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잠재효소가 있습니다. 이 잠재효소는 뭐냐? 여러분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고 비상금이 좀 넉넉해야 우리가 생활에 좀 갑작스러운 일도 잘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이 통장의 비상금처럼 인체에 잠재효소가 늘 사용하는 소화 대사 외에 갑작스러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온다, 갑작스러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몸이 또 엄청 또 면역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야 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했었죠. 자, 이런 거에 잠재적으로 사용한 효소가 바로 잠재 효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과식을 했어. 한 달 내내 과식을 했어. 그러면 이 효소가 다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이 잠재 효소, 갑작스러운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거에 대응할 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는 기저질환자들, 우리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한다,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이런 분들 다 기저질환자라고 하죠. 자, 이런 분들은 이미 몸이 질병 상태입니다. 염증이 너무나 많고 몸이 계속 뭔가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전쟁터 상황이기 때문에 효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 효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일단 효소가 많아야 돼요. 효소가 많은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화에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잠재 효소가 많이 보유된 상황, 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상황, 이게 건강한 몸입니다. 노인들은 입에 침도 안 나온다, 오랜 병이 깊은 분들은 입에 침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흐르죠. 이게 바로 효소가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효소가 많은 상태가 건강한 거고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게 건강한 몸인데요. 이 효소가 크게 하는 이 4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내 배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배출, 해독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출에 일어나는 모든 힘들도 바로 효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작용입니다. 백혈구, 또 단핵구, 림프구, 과립구도 엄청나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도 바로 효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내 밸런스,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산염기, 산성체질, 알칼리 체질, 산성체질은 병에 잘 걸린다, 암에 잘 걸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체내 알칼리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전기, 전하 밸런스도, 미네랄 밸런스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바로 효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세포 재생 작용입니다. 제가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 아무리 지금 몸이 병에 걸린 상태여도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매일, 매 순간, 매 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이 염증이 생겼다든지 점막 손상이 됐다든지 다양한 곳에서 건강한 세포로 잘 재생되고 분열하기 위해서 이 효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가 크게 우리 인체 내에 생명 반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탄수화물이다,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 하나하나, 비타민 B군, C 이런 성분 하나하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효소가 많은 몸이 될 수 있을까? 인체가 이 효소를 잘 만들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에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식품 효소라고 하는데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음식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식품 효소입니다. 발효식품이 좋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 발효식품 안에는 효소가 많아요. 발효식품 안에는 건강한 좋은 미생물들이 뭔가 좋은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의 사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또 살아있는 음식에 효소가 많아요. 살아있는 음식이라 하면은
나머지는 다 죽은 음식인가? 네, 저는 가열 조리된 음식은 다 죽은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흰쌀밥도 또 고기를 구워서 드실 때 또 뭐 국이나 찌개 모든 음식들을 다 조리하잖아요. 100도 가까이 다 끓이고 볶고 튀기고 하는 순간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는 다 파괴가 됩니다.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가열 조리된 음식은 다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 과일은 생과일 그 자체로는 살아있는 형태죠. 또 채소도 살아있는 형태, 또 날것, 동물들이 익힌 고기를 먹을 때보다 날고기를 먹을 때 훨씬 건강하거든요. 또 날생선, 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살아있는 형태는 이 효소가 파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것의 형태로 먹는 것이 효소가 가장 잘 보충이 돼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고기나 날생선 먹는 거 조금 불안하고 또 자주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생과일의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과일을 제가 아침마다 배출해 주기에 먹는 것, 특히 한 500g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나 효소나 또 뭐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같이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500g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500g이면 뭐 500ml 생수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정도 양을 과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통해서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네, 식사 중에는 한국인이니까 밥을 꼭 먹게 되잖아요. 최대한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현미 잡곡이든 뭐 볶음국식이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최대한 살아있는 형태, 좀 살아있는 형태를 조금은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맵고 짠 양념이 다 된 반찬만 드시면 밥을 많이 먹게 돼요. 또 국도 사실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짠 것들로만 계속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배추라든지 뭐 쌈채소라든지 김이나 다시마나 곰피 같은 그냥 양념이 되지 않은 살아있는 그 형태, 거기에 뭐 소스나 뭐 쌈장이나 좀 젓갈이나 이런 소스 정도를 같이 먹는 정도로 식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좀 최소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항상 100%만 먹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반찬에 하루에 100g에서 20g 정도는 좀 살아있는 뭐 샐러드도 좋고요. 채소류, 해조류, 또 간단하게 양념한 뭐 저는 소금 후추 정도로 볶은 뭐 버섯 요리 이런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볶음을 하실 때는 안전한 기름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들기름, 그 다음에 기버터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기버터라는 것은 열에 굉장히 안전해요. 256도 정도로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름 위에 이렇게 볶고 튀기는 동안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산화가 되지 않아요. 가장 열에 안전한 기름.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들기름은 생이 가장 좋지만 살짝 좀 볶아도 일반 콩기름이나 식용유, 카놀라유보다 훨씬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요리를 활용해서 또 버섯 볶음이나 채소 볶음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온몸에 균형 잡힌 영양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먹어야 되는 효소 음식을 좀 크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그리고 통곡식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좀 꼭 한 끼 식사만큼은 배출해 주기, 그리고 이제 섭취 주기 식사 전에 꼭 과일을 하루에 500g 이상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인들이 당뇨 전 단계를 좀 줄이려면 정제 탄수화물과 쌀밥의 양을 하루에 한 공기 정도로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정도를 점심과 저녁에 나눠 드시거나 또는 한 끼를 좀 잘 드시고 한 끼는 또 가볍게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당뇨 인구가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음식들로 이 효소를 꼭 보충하시면 건강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 음식의 성분표나 칼로리를 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칼로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저칼로리 음식을 따지시고 또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는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공하는 분들보다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다이어트와 칼로리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되기는 하죠. 칼로리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튀긴 음식, 과자, 빵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칼로리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로리라는 것은 물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양학자 에트워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에트워터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배 열량계라는 통 안에 어떤 음식을 넣고 열을 태웁니다. 이 태워서 발생한 열량을 측정한 거예요. 자, 불을 태워서 그것을 발생한 열량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이게 지금 장작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영양소로 바뀌는 거지 태워서 발생한 열이 아닙니다. 소화 효소와 또 실제 이 봄배 열량계 측정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180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칼로리를 이렇게 아직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좀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도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었을 경우와 300칼로리의 라면을 먹었을 경우 어떤 게 더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네,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하지만 라면, 정제탄수화물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국수 같은 거 저칼로리 해서 팔잖아요.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이런 음식으로는 살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을 태운다라는 말을 쓰지만 지방을 태운다라기보다는 저는 지방이 분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이 분해되려면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 그리고 지방에 관련된 대사를 하는 장기인 간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고 신진대사가 약할 때 살이 안 빠지는 거지, 아무리 저칼로리 식단을 한다고 해도 살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로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이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된 죽은 음식이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은 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없어요. 이 야생동물은 본능에 따라 배부르면 먹지 않고 배고플 때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그들이 비만이 없는 이유는 늘 먹는 것이 가공식품이 없잖아요. 자연에 들어있는 이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칼로리보다 내가 선택한 음식이 자연이냐 가공이냐, 요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드셔도 술의 숙취나 술에 의한 고통을 좀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술은 마시면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해독하는 과정 중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분 때문에 이제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술이 잘 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같이 드실 경우 술이 굉장히 숙취가 잘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숙취 음식으로 콩나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콩나물국 같은 거 드시잖아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자, 마찬가지로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비타민들이 간에 빠르게 이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간은 해독을 할 때 1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들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간이 계속 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 술을 해독하는 작용이 이 술 마실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일을 드실 경우 굉장히 숙취가 잘 된다, 두통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또 부작용으로는 술이 너무 잘 깨니까 술을 더 먹게 된다 이런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좀 술을 빨리 깨고 싶다, 숙취로 인한 고통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른 안주 대신에 과일 안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술을 많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과일을 드시면 빨리 술이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술 드시면서 만약에 치킨을 많이 드시고 다른 안주를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과일과 섞이니까 좋진 않고요. 다음날 아침에라도 온전히 과일을 좀 충분히 드시면 좀 술이 빨리 깰 수가 있습니다. 완전소화 밥상으로 제가 좀 자주 추천하는 음식은 사찰 음식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한국의 사찰 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러도 오시잖아요. 자, 사찰 음식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한식 하면은 이제 국, 찌개, 그 다음에 양념이 진하고 강하고 짠 음식들, 반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은 굉장히 정갈합니다. 국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 않고 맑게, 그리고 나물
나물류 또 한 서너 가지, 또 굉장히 단촐하게 드시잖아요. 또 이 나물이나 반찬 안에는 오신채라고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향신료나 양념들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념이라는 것이 원래 약념에서 기원을 했다고 해요. 약념, 약이 된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양념도 뭐 오신채인 파, 마늘, 부추, 양파, 흥거라는 이 5가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몸을 좀 자극을 많이 주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신 수련도 많이 하잖아요. 이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좀 깨뜨린다고 해서 오신채를 쓰지 않은 굉장히 아주 정갈한 들기름, 소금 이 정도의 밥상을 차립니다. 저 역시 한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 쌀밥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밥상을 좋아하는데, 맵고 짜게 아주 진하게 먹고 나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또 과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쌈채소, 회조류, 간단한 버섯볶음 위주로 양념이 강하지 않은 요리를 하게 되면 과식을 하지 않게 돼요. 또 채소류의 그 신선한 맛과 또 여러 효소들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또 쌀밥은 줄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한 채소, 버섯류, 해조류, 그리고 사찰 음식처럼 단순한 요리로 해서 드신다면 과식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재료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 밥상으로, 한식 밥상은 사찰 음식 비슷한 밥과 삼채소,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밥상, 이렇게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